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서울 외곽 언덕 위에 자리한 재벌가 대저택. 평소라면 경비 인력의 무전소리와 차량 오가는 소음으로 밤이 조용할 틈이 없었을 집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모든 소리가 일부러 숨을 죽인 것처럼요. 그리고 바로 그 밤 대한민국 재계 서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던 태림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 공식 발표는 단 한 줄이었죠. 지병에 의한 자연사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회장은 그날 저녁까지도 해외 투자사와 화상 회의를 진행했고 다음 날 새벽 출국 일정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주치의조차 당분간 위험 신호는 없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의 사망 소식과 거의 동시에 저택에서 4살짜리 아이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유괴범이 있겠지. 재산을 노린 범죄일 거야. 그런데 CCTV를 확인한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정문을 빠져나간 사람. 그는 검은 복면도 무기를 든 괴한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2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아온 사람.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 한성호였습니다. 새벽 2시 14분. 그는 회장의 손자를 품에 안고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태운 채 저택을 벗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와 운전기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재벌가 손자 유괴 사건, 운전기사의 배신, 계획된 범죄. 언론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 보도했습니다. 운전기사는 평소 빚이 있었고 과거에 전과 기록도 있다는 사실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인간, 돈의 눈먼 하인.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그날 밤 그렇게 허겁지겁 아이를 안고 나와야 했는지, 왜 아이의 신발조차 제대로 신기지 못한 채 도망쳐야 했는지 말이죠. 사실 그날 밤 저택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전용 차량, 지하차고 한쪽에 조용히 세워져 있던 검은 세단 안에서 운전기사 한성호는 평생 잊지 못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회장님은 제거 대상입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이미 자동 녹화를 시작한 상태였고 조수석 아래에 숨겨진 메모리에는 그날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한성호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저택 안에서 굉음과 함께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울린 비상 호출. 회장은 쓰러졌고 경호 인력은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그 혼란의 틈에서 한성호는 4살짜리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작은 손으로 운전기사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빠는요? 그 질문에 한성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 두면 이 아이 역시 사고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영웅처럼 멋있게가 아니라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며 숨을 헐떡이며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요. 그날 이후 아이의 이름은 재벌가 족보에서 지워졌고 운전기사의 이름은 범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은 돈 때문이었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한성호의 품에 안겨있던 4살짜리 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날 밤을 기준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30년 뒤
그 아이가 돌아와 모든 것을 다시 뒤집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망은 단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성우와 아이에게 그날 밤은 시작에 불과했죠. 서울을 벗어나는 고속도로 위, 차량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를 뒷좌석에 눕혀놓고 담요로 덮어주었지만 4살짜리 아이의 작은 몸은 계속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집에 가요. 그 말에 한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이는 아직 몰랐기 때문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미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태림그룹 회장 사망 손자 행방 묘연 운전기사 유령용의자. 그 순간 한성우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아이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그들은 서울도 수도권도 아닌 사람들의 관심에서 가장 멀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항구가 있는 작은 지방 도시였습니다. 낯선 냄새, 낯선 말투, 낯선 시선.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한성우에게는 모든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이름을 버렸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찢어 바다에 던졌고 운전기사라는 과거도 함께 묻었습니다. 아이에게도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재벌가에서 불리던 이름은 절대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그냥 민우야. 아이의 새로운 이름은 그가 즉석에서 지은 너무도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야 오래 숨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음 몸을 숨긴 곳은 항구 근처 낡은 여인숙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곰팡내가 가득했고 이불에서는 오래된 땀 냄새가 배어나왔습니다. 한성우는 아이를 먼저 눕히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 앉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을 때 나온 것은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 그마저도 대부분 기름값으로 사라질 돈이었습니다. 아이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한성우의 가슴을 찢어놓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싼 빵 2개와 우유 하나를 샀습니다. 아이에게는 빵을 다 주고 자신은 우유 반만 마셨습니다. 아저씨는 안 먹어요? 아저씨는 괜찮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먹고 자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항구 쪽 골목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이었지만 어딘가 거칠었고 말투는 서울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여인숙 주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묻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한성우는 방문 너머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아이를 깨워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짐이라 부를 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아이의 여벌 옷 한 벌, 그리고 절대 남에게 보여선 안 될 물건 하나. 차 키에 달린 오래된 키홀더. 그 안쪽에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성우는 그 물건을 만질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자신과 아이를 살릴 수도 한순간에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은 계속됐습니다. 여인숙에서 여인숙으로, 항구에서 내륙으로 밤버스와 화물차를 전전했습니다. 아이의 신발은 점점 해졌고 양말에는 구멍이 났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아이를 업고 자신의 몸으로 빗물을 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늘 차가웠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냐는 질문, 왜 아이랑 떠돌아다니냐는 의심. 그럴 때마다 한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 사정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에게 고열이 올랐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그는 밤새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열에 들떠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집에 가요. 그 말에 한성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 아이가 자라서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는 날까지는 어떤 모욕도 어떤 굶주림도 견디겠다고요. 그리고 아이는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한성우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30년 후 세상을 뒤집을 인물이 될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도망은 언젠가 끝나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었죠. 더 이상 도망칠 힘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밤버스에서 내려 항구 도시 외곽으로 걸어 들어가던 길, 한성우의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허벅지는 떨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잠들어 있었고 작은 숨소리가 미약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한성우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살아남는 삶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요. 그들이 정착한 곳은 항구에서 한참 떨어진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폐선촌이라 불렀습니다. 버려진 배와 고철이 쌓여 있고 한때는 사람이 살았지만 지금은 잊혀진 곳이었죠. 낮에는 철 냄새가 진동했고 밤에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아무도 4살짜리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폐선촌 끝자락 사람이 쓰다 버린 컨테이너 하나를 얻었습니다. 얻었다기보다는 비워둔 것을 쓰게 된 것이었죠. 바닥은 차가웠고 천장에서는 녹슨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전기도 불안정했고 겨울이면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그날 밤 한성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버티자. 아이에게는 그 말의 무게를 알 수 없었지만 한성우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가장 힘든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항구에서 상자를 나르고 폐선에서 고철을 떼어냈고 새벽에는 생선 상자를 옮겼습니다. 손바닥은 갈라졌고 손톱 밑에는 늘 녹물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다면 그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점점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죠. 왜 우리는 여기 살아요? 왜 나는 유치원 안 가요? 아저씨는 왜 아빠처럼 안 웃어요? 그 질문들 앞에서 한성우는 늘 침묵했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컨테이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묘하게 힘이 실린 소리였습니다. 거기 사람 있습니까? 한성우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이곳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일 자체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를 뒤로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70이 가까워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작업복 차림의 손에는 낡은 장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 냄새가 나서 와봤소. 그 노인의 이름은 박노수였습니다. 폐선촌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자 사람들이 슬쩍 피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괜히 엮이지 마라. 말수 적고 눈빛이 무섭다. 그런 소문이 따라다녔지만
그날 한성우 앞에 선 박노수는 그저 조용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한 번 보고 한성우의 손을 한 번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티는 얼굴이네. 그 한마디에 한성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의 상태를 단번에 꿰뚫어 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박노수는 종종 컨테이너를 찾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쌀 한 봉지, 연탄 몇 장, 때로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따뜻한 국을 놓고 갔습니다. 대신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사연도요. 어느 날 밤 술 기운이 오른 박노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말 못할 걸 등에 지고 살았소. 그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지만 한성우는 그 침묵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와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이의 웃음도 늘어났고 컨테이너 안에는 작은 장난감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성우의 밤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차 키홀더를 열어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습기에 망가지지 않았는지, 혹시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은 없는지요. 그리고 가끔 컨테이너 구석에 앉아 그날의 음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아이까지 남기면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도 한성우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숨기고 있는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의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나 어른 되면 아저씨 지켜줄게요. 그 말에 한성우는 고개를 돌려 아이에게 들리지 않게 숨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세상을 향해 서야 할 이유가 이미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패선촌의 계절은 늘 거칠었지만 아이는 그 안에서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4살이던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컨테이너 앞 바닥에는 아이의 키만큼 늘어난 긁힌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학교였습니다. 이 동네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항구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고 아이의 옷차림과 말투는 언제나 눈에 띄었습니다. 깨끗하지만 낡은 옷, 항상 같은 운동화, 그리고 부모 대신 데려다주는 중년 남자. 아이들은 금방 알아봤습니다. 쟤는 다르다는 걸요. 처음엔 작은 말들이었습니다. 너네 집배에서 사냐? 아빠는 뭐 하는데?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는 울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울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신호라는 걸 한성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아이의 질문은 돌아왔습니다. 아저씨,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 말에 한성우는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문제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모여 있었고 간식과 응원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성우는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아이를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집 애가 저기 있네. 아버지가 아니라 뭐랄까 보호자인가 봐요. 참 별일도 다 있네. 그 말은 작았지만 아이의 귀에는 또렷이 박혔습니다.
아이는 운동회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고 달리기 순서가 와도 힘없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건은 터졌습니다. 운동회가 끝난 뒤 몇몇 아이들이 아이를 둘러쌌습니다. 너 진짜 아빠 없지? 너 훔쳐온 애라는 소문 있던데? 그 순간 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는 내 가족이에요. 그 소리는 운동장 한가운데로 퍼졌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컨테이너 구석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성우는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에게 진심을 말하려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저씨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를 이런 곳에서 자라게 해서. 그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때문 아니에요. 그 말은 위로였지만 한성우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박노수가 컨테이너를 찾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고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학교에서 일 있었구만. 한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등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박노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세상은 약한 놈부터 물어뜯소. 그래서 약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말만 믿어요? 왜 어른들은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그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삼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이는 컨테이너 구석에서 차 키홀더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 질문에 한성우는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저씨 물건입니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 물건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홀더 안에 자신의 인생을 뒤집을 씨앗이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아이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 공부 열심히 할래요. 그 말은 다짐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성우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이 세상을 향해 정면으로 걸어나가게 되리라는 것을요. 아이는 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눈이 달라졌죠. 어린아이 특유의 흐릿함이 사라지고 사람을 살피는 눈빛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학교에서 나눠준 참고서 한 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가방에 대충 구겨 넣었지만 아이는 그 책을 집에 오자마자 펼쳤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선촌 컨테이너 안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아이는 밤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손전등을 켰고 손전등 배터리가 떨어지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의지했습니다. 한성우는 처음엔 말렸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몸 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제일 덜 아파요. 그 말에 한성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성적은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소문이 돌았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환경은 열악한데 집중력이 비정상적으로 좋아요. 이 아이 계산이 빠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지만 칭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담임 교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호자분, 아이가 장학 프로그램 추천 대상이긴 한데요. 가정환경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곧 이런 뜻이었습니다. 당신은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한성우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서야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냉정해졌습니다.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제도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지, 어떤 사람이 보호받고 어떤 사람은 배제되는지 아이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아이는 이미 어른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신문을 읽었고 경제면과 사회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기업 이름, 회장 이름, 분식회계, 주가 조작, 어디선가 본 듯한 단어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문 한 구석에서 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림그룹, 내부 감사 착수. 그 이름을 본 순간 아이의 심장이 이상하게 빨라졌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한성우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태림그룹이 뭐예요? 그 질문에 한성우의 손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묻습니까? 그냥요. 자꾸 눈에 들어와서요. 한성우는 잠시 침묵하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지만 전부 IFS 전체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해 겨울 한성우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일은 여전히 고됐고 밤마다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피 섞인 가래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도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돈 아깝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았습니다. 아저씨의 숨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요. 어느 날 새벽 한성우는 작업 도중 쓰러졌습니다. 폐선촌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폐가 많이 상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아이에게 그 말을 전하지 않기 위해 한성우는 웃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거짓말을요. 그날 밤 아이는 컨테이너 안에서 차 키홀더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조심스럽게 홀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아이의 심장은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세상은 울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부탁해서도 참아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서겠다고요. 공부는 더 이상 탈출구가 아니라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성우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렸구나.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아이와 그는 함께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결국 문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 문은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 아이는 담임 교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회계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말에 교사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성적표는 충분했고 아이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은 아닐 텐데요. 아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길이 더 안전합니다. 그 말은 어린 학생의 말이라기엔 너무 단단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뒤 아이의 생활은 더 빡빡해졌습니다. 아르바이트, 장학금, 공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쯤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버텼습니다. 아니, 버틴다는 표현조차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감정 없이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아이는 재무제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아이는 기업 감사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숫자가 말하는 거짓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여긴 숨겼고 여긴 밀어 넣었네요. 교수조차 놀랄 만큼 아이의 분석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감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근거를 쌓았습니다. 그 사이 한성호의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패선촌에서의 일은 이미 그만둔 상태였고 숨이 차서 몇 걸음만 걸어도 쉬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컨테이너를 울렸고 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이는 잠에서 깨 병실 불빛을 봤습니다. 한성호가 다시 쓰러져 병원에 실려온 겁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이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돌아온 날 밤 아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년 가까이 봉인되어 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저 원래 누구였어요? 그 질문은 조심스럽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아이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성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숨이 가빴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키홀더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줄 때가 됐군요. 아이의 손 위에 놓인 것은 작은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시간에 따라 모서리가 다른 그러나 여전히 무거운 물건이었습니다. 이 안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한성호는 30년을 접어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죽지 않아야 했다는 것. 사고는 계획된 것이었고 명령은 내부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살아있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제거 대상이었다는 사실을요. 아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놀람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고 있겠죠? 한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요. 그 말에 아이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도 되겠네요. 그날 이후 아이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요. 회계법인 인턴, 데이터 포렌식 스터디, 금융범죄 판례 분석. 그는 이름을 숨기고 기록만 남겼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마침내 어디선가 본 이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태림그룹. 이번에는 대규모 세무조사 착수라는 제목과 함께였습니다. 아이는 그 기사를 아저씨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 말은 부탁이자 명령이었습니다. 한성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병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라섰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뒤집는 사람으로요. 그날부터 아이는 이름을 하나 더 갖게 됐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평범한 취업준비생처럼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숫자를 읽는 눈, 사람을 읽는 귀, 그리고 기다리는 인내까지요. 아이의 계획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끝낼 생각도 아니었고요. 오래 버티는 쪽이 이기는 판이라는 걸 아이는 이미 배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 편이 아니었습니다. 한성호의 병실에서는 기계음이 점점 잦아졌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의사는 또 한 번 조용히 말했죠. 이번 고비를 넘겨도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아이의 손이 굳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기다리면 이 승리를 함께 봐야 할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아이의 눈빛이 바뀐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폴더를 정리했습니다. 태림그룹, 회장 비서실, 내부 감사 자료, 페이퍼 컴퍼니 흐름, 장부 수정 흔적. 하나하나가 폭탄이었지만 폭탄은 던지는 방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보다 여론을 더 두려워하고 여론보다 돈줄이 끊기는 걸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감옥이 아니라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을 먼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고 통화 연결과 동시에 낮고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선생님 맞으시죠? 순간 아이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가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누구시죠? 저희는 태림그룹 쪽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요즘 기업 자금 흐름 분석으로 유명하다고 해서요. 컨설팅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유명해졌다는 말은 곧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반드시 그 그룹 내부에서 정보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아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건으로요? 상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골랐습니다. 내부 감사가 시작됐는데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만한 자료들이 일부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입가가 아주 잠깐 올라갔습니다. 정리. 그 말은 지우고 싶다는 뜻이고 지우고 싶다는 건 진짜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면으로 말씀하시죠. 그날 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야경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져도 음악은 계속 흐르는 곳이었죠. 아이의 옷차림은 단정했습니다.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흠잡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시계를 차지 않았습니다. 이 판에서 시간을 가진 사람은 상대여야 했으니까요. 라운지 한쪽에 앉아 기다리는데 먼저 다가온 남자는 의외로 젊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비싼 향수, 그러나 눈은 건조했습니다. 그 눈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도구를 고르는 눈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이시죠? 저는 태림그룹 전략기획실 김도연 상무입니다. 상무. 젊은데 상무. 아이의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의 충성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누군가를 밟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용건이 뭡니까? 아이의 직설에 김도연이 잠시 웃었습니다. 역시 소문대로군요. 군더더기 없으시네요. 저희는 사실 선생님을 오래 찾았습니다.
왜 저를 찾았죠? 김도연이 잔을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지워야 할 흔적을 지우는데도 능하고 반대로 남겨야 할 흔적을 남기는데도 능하니까요. 선생님은 숫자를 믿으시죠? 사람보다. 아이의 시선이 김도연의 손가락을 훑쳤습니다. 손톱.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손은 직접 처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키겠죠. 아이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이 남자는 회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에게 닿는 줄을 가진 사람입니다. 김도연은 곧바로 핵심을 꺼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저희 내부 감사 자료 중 문제가 될 만한 흐름을 합법적 투자로 보이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대가로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만큼 드리죠. 그 말과 동시에 작은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봉투 두께가 얇지 않았습니다. 현금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돈이 보이는 두께였습니다. 아이의 눈은 봉투가 아니라 김도연의 눈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죠? 김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기억을 못합니다. 뉴스는 오늘 터져도 내일 잊히죠. 사람들은 내일 밥값 걱정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잠깐의 정리입니다. 아이의 목구멍 뒤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지만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다음은 뭡니까? 김도연은 잠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다음이요? 선생님을 저희 사람으로 모실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회장님이 요즘 숫자 잘 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말에 아이는 속으로 한 번 더 계산했습니다. 회장. 드디어 회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성함이요? 김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서정태 회장님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이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서정태. 그 이름은 메모리 카드 속 여러 파일에서 반복되던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사고 직전 자금이 움직였던 계좌의 최종 도착지. 그 계좌의 법인 대표. 그 법인 뒤의 실소유주. 그리고 한성우가 오랫동안 입을 닫고 있던 바로 그 사람. 아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를 원하죠? 김도연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흔치 않으니까요. 게다가 선생님은 배경이 없어서 더 믿을 수 있습니다. 배경이 없어서 믿을 수 있다. 그 말은 뒤가 없어서 조용히 치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천천히 잔을 돌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자료는 언제 봤습니까? 김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빠르시네요. 내일 밤 별도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선생님을 직접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태림그룹의 자선 만찬이 있습니다. 거기 오시죠. 자선 만찬. 그 단어는 시니어들이 특히 분노하는 장면을 만들기에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척하며 뒤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좋습니다. 김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판은요. 착하게 살면 지는 판입니다. 선생님도 그걸 아는 분이라서 다행입니다. 김도연이 돌아서는 순간 아이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지는 판이라면 나는 착하지 않게 이길 겁니다. 하지만 나의 착하지 않음은 너희가 아는 종류가 아닙니다. 너희는 돈으로 사람을 사지만 나는 증거로 너희의 숨통을 삽니다. 그날 밤 아이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한성우는 잠들어 있었고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아이의 눈은 한성우의 손등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그 손이 자신을 업고 뛰어다니던 손이라는 걸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더요. 토요일까지만 버텨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제 발로 끌어내리게 만들 겁니다. 그 순간 한성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꿈인지 의식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는 그 움직임을 신호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태림그룹 자선 만찬장, 대형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웃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선행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지만 눈은 돈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그 안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명찰에는 컨설턴트 박태명이라고 적혀 있었죠.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가짜 이름은 진짜 칼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었고 가운데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웃음은 여유로웠습니다. 그가 바로 서정태 회장이었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아주 느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에 빨라지는 심장이 아니라 사냥 전 숨을 고르는 심장이었습니다. 서정태가 사람들과 악수하며 지나가던 중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서정태의 표정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정태가 아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 박 컨설턴트인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성호가 오래전 말하던 목소리와 겹쳤습니다. 그날 밤 운전석 뒤에서 들었던 낮고 차가운 지시. 그 지시는 사람을 죽이는 지시였고 아이는 그날부터 도망치는 인생이 됐습니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완벽한 미소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도와드릴 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서정태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 나도 이제 늙었거든. 늙었다는 말과 달리 그의 눈은 늙지 않았습니다. 탐욕의 눈은 늙지 않으니까요. 서정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자네 끝나고 내 방으로 오게. 중요한 걸 보여주지. 그 말은 초대였고 덫이었고 자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회장이 덫을 놓는 날이 아니라 회장이 덫을 물 날이라는 거요. 아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중 표시가 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준비 완료. 회장실 동선 확보. 아이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30년을 눌러온 감정이 터지기 직전의 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토요일 밤이 지나면 세상은 당신을 선행하는 회장으로 부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이름 앞에는 다른 단어가 붙겠죠. 살인, 배임, 횡령, 그리고 아이를 죽이려 했던 사람. 아이의 시선이 회장실이 있는 방향을 향했습니다. 문 하나. 그 문을 열면 모든 게 뒤바뀝니다. 그날 밤 사냥감은 이미 덫을 물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은 생각보다 조용히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자선 만찬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아직도 들려왔지만 이 방 안은 다른 세상이었죠. 푹신한 카펫, 벽면 가득한 수입 원목, 반짝이는 금장 장식들, 그리고 그 모든 화려함을 더럽히듯 공기 속에는 오래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눅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정태 회장은 창가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강남 야경이 발밑에 펼쳐졌고
회장은 그 불빛을 자기 왕국처럼 내려다봤습니다. 자네, 이런데 익숙해 보이진 않는데. 회장이 등을 돌린 채 말했죠. 아니, 이제는 어른이 된 그 남자는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익숙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정태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더 좋아. 촌놈 같은 게 돈 맛보면 더 충성하거든. 앉게.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태블릿, 그리고 작은 검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검은 상자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안에 자네가 앞으로 다룰 것들이 들어있어. 계좌, 법인, 사람 세상은 말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줄로 굴러가. 줄을 잡으면 사람도 법도 다 움직이거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순순한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회장의 숨소리까지 기억하려고 했죠. 이 방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곧 회장 인생의 마지막 자백이 될 테니까요. 서정태가 잔을 따라 남자 앞에 밀어줬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나? 눈빛이 비슷해. 돈을 위해서라면 마음을 잘라내는 눈빛. 남자는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정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데? 남자는 아주 천천히, 아주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목숨입니다. 그 말에 서정태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밟아온 사람은 본능이 빠르죠. 이상한 냄새를 맡은 겁니다. 자네 말이 좀 거칠구만. 남자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거칠게 사셨으니까요. 서정태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 서류를 툭툭 넘겼습니다. 마치 분위기를 바꾸려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재기 시작한 눈이었죠. 박 컨설턴트, 내가 자네를 부른 이유는 간단해. 요즘 내 주변이 시끄럽거든. 남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검찰이 냄새를 맡았다는 얘기죠. 서정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게 있어. 내가 평생 잘라낸 사람 중에 아직도 살아서 기어오는 것들이 있더라. 남자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정태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말이야. 내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 재벌 회장 하나가 죽고 손자 하나가 사라졌지. 그때도 세상이 떠들었지만 결국 다 조용해졌어. 그는 마치 오래된 무용담을 이야기하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정리라고 부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 손자 말이야. 어디선가 살아서 돌아올 수도 있겠지. 근데 돌아오면 뭐 어쩔 건데? 세상이 그의 편을 들어줄까? 돈이 누구 편인지 자네도 알잖아. 남자는 그 순간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잔을 테이블에 다시 내려놓았죠. 회장님, 지금부터는 돈이 아니라 증거가 편을 듭니다. 서정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증거는 만들면 되고 없애면 없어지는 거야. 자네가 그걸 하는 사람이잖아.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장님 증거를 없애지 않고 더 크게 만들 겁니다. 서정태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책상 아래의 비상벨 버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박 컨설턴트, 내가 느끼는데 자네 내 편이 아닐 수 있겠구만. 남자는 그 손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장 쪽으로 상체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확인하고 누르셔도 됩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서정태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남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LIVE 표시가 떠 있었죠. 회장실 내부가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단지 휴대폰 방송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작은 장비가 하나 더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은 회장실 오디오와 CCTV 신호를 동시에 받아 송출하는 장치였습니다. 서정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남자는 아주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자선입니다. 오늘 밤 회장님이 세상에 진짜로 기부하실 겁니다. 회장님의 죄를요. 서정태가 이를 갈았습니다. 당장 꺼. 누가 이런 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방으로 부르셨잖아요. 자백하시기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서정태가 억지로 웃음을 띠며 남자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자네 정체가 뭐지? 돈이 목적이면 지금이라도 말해. 살고 싶으면. 남자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살고 싶어서 도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숨도 크게 못 쉬고 살았던 사람. 회장님이 그 사람을 깔아뭉갰습니다. 서정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기억 속 어딘가에서 불길한 얼굴을 꺼내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죠. 그 운전기사? 설마.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장갑 한 켤레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업용 장갑이었습니다. 손바닥 쪽은 달아해졌고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 장갑 기억나십니까? 태림 저택 지하 주차장. 회장님 차량에 매일 걸려있던 장갑입니다. 서정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장갑은 단순한 장갑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운전기사가 아이를 안고 도망치던 순간 손에 끼고 있었던 장갑이었죠. 남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4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죠. 그런데 회장님은 그날부터 제 인생을 정리하셨습니다. 서정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그 손자냐?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는데 눈이 울지 않았습니다. 그건 눈물이 다 말라버린 사람의 미소였죠. 맞습니다. 그 순간 서정태가 미친 듯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남자를 겨눴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총구는 분명했습니다. 한 발이면 끝이야. 내가 누군지 알지? 세상이 나를 못 건드려. 남자는 총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폰 화면을 회장 쪽으로 살짝 돌려 보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 장면도 생방송입니다. 총을 쏘시면 회장님은 살인을 한 번 더 기록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 앞에서요. 서정태의 손이 더 크게 떨렸습니다. 그는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흔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이 남자가 기다린 순간이었죠. 남자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30년 전 회장님이 진짜로 하신 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자는 테이블 위 태블릿을 켰습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눌렀죠. 스피커에서 오래된 잡음 뒤로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정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었고 더 차가웠습니다. 회장님이 죽으면 돈줄은 내 손으로 온다. 그 꼬맹이 남기면 문제 생겨. 운전기사한테 뒤집어 씌워. 도망치게 만들면 끝이야. 서정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총을 든 손으로 귀를 막으려 했지만 소리는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음성 블랙박스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없애려다 못 없앤 자료죠. 그리고 운전기사는 그 자료를 숨기느라
자기 인생을 통째로 버렸습니다. 서정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작이야. 그딴 거 다 조작이라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작인지 아닌지 더 확실한 걸 보여드리죠. 남자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었습니다. 지하차고 CCTV. 서정태가 경호원과 함께 움직이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려는 장면. 그리고 그때 옆에서 손자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회장실 문 밖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만찬장에 있던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위층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자들도, 임원들도, 경호원들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요. 한때 회장의 말 한마디면 줄 서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장실 문 앞에서 서로를 밀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검찰 배지를 단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방 안까지 번쩍이며 터졌습니다. 서정태 회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살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서정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보냈어? 누가 감히? 그 순간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수사관 앞에 보여줬습니다. 검찰 수사협력관 신분이었습니다. 정식 검사 신분까지는 아니어도 이 판을 뒤집을 권한과 절차를 가진 사람이었죠. 남자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정리라는 방식으로요. 서정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그 꼬맹이냐? 운전기사 새끼가 키운 그 남자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새끼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서정태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피도 안 섞였는데 무슨 아버지야.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가 뭔지 회장님은 모르시죠? 저에게 피보다 진한 건 땀입니다. 그 사람 손에서 나온 땀이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수사관들이 서정태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 그 소리는 정말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30년 동안 목에 걸려있던 무거운 쇠고리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죠. 서정태는 끌려가면서도 발버둥쳤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다 죽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때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기부하셨네요. 죄를요. 회장실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었고 임원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선 만찬의 꽃장식은 그대로인데 그 꽃이 마치 장례식장 꽃처럼 보였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 있던 판이 드러난 거죠. 남자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보호자분, 한성우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남자의 다리가 순간 풀릴 뻔했습니다. 그는 숨을 삼키고 그대로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한성우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말은 잘 나오지 않는 듯 입술이 떨렸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그 눈빛은 30년 전 빗속에서 아이를 업고 달리던 그 사람의 눈빛이었죠. 남자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한성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저씨, 끝났습니다. 그 사람 잡혔습니다. 한성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장갑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끊어질 듯 말했습니다. 미안했다. 너 못 지켜줘서. 남자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아저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서 오늘을 만든 겁니다. 한성우의 입술이 떨리며 또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름 돌려받아라. 내 이름.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돌려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성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성우가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 약해서 금방 사라질 것 같았지만 그날 병실 공기는 처음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에는 겨울 햇빛이 비쳤습니다. 남자는 한성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망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돌려주고 명예를 돌려주고 그 손이 세상에서 배신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기억되게 할 겁니다. 며칠 뒤 태림그룹은 혼란에 빠졌고 서정태의 사람들은 줄줄이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재개발로 밀어버린 동네, 빼앗은 가게, 울어야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뉴스 화면을 채웠죠. 그동안 좋은 일 한다며 사진 찍던 회장의 얼굴은 이제 구속이라는 자막과 함께 걸렸습니다. 남자는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한 장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30년 전 회장의 유언장 원본과 손자의 법적 상속권을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서정태가 숨기고 조작하려 했던 것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는 병원 퇴원 날 한성우에게 새 장갑 한 켤레를 건넸습니다. 그 장갑은 새 것이었지만 의미는 옛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운전하지 마세요. 이 손은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한성우는 잠시 장갑을 바라보더니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서 있는 걸 내 눈으로 봤다. 그 말에 남자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고 30년을 버틴 사람에게서 이제야 나오는 늦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자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아주 오래된 냄새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빗속에서 도망치던 그날의 냄새.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망치는 냄새가 아니라 돌아온 사람의 냄새였습니다.